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조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죠. 태조 이성계에 있던 집안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부득이 좀 나눴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조부터 세종 때까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자춘의 둘째 아들입니다. 보시면은요, 이자춘에게는 세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산이씨, 의해왕후, 그다음에 정한택주 이렇게 있는데 태조 이성계가 둘째니까 의해왕후라고 썼을 수 있는데 뒤집어서 본다면 여러분 의해왕후라고 얘기를 추존을 하고 나서 태조 이성계를 왕후의 아들로 설정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한산 이씨 소생의 이원계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해왕후 밑으로 이성계가 있고 정한택주 밑으로 이화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계도를 봤을 때는 태조 이성계는 둘째다 이렇게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원계 같은 경우는요, 조선 개국하기 전에 죽습니다. 1388년이니까 조선 개국 4년 전, 조선 개국이 1392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화 같은 인물은 여러분, 제가 조금 너무 많이 올라가나요? 그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용의 눈물 보면은 이제 이화가 이성계를 뭐 도와서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이성계가 이복 동생이지만은 이화는 좀 끔찍이 아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원택주에 있던 이 노비 신분이었는데 노비 문서까지 뭐 불살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산이씨 같은 경우는 뭐 노비였는지 첩이었는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이 후대의 가계를 정리하면서 좀 윤색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려실기술에는 이성계를 아예 맏아들로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조선 사가들의 관점에서 이 적장자, 이 장자는 물론이고 서장자보다 적장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서출 중에 태어나면 서장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록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태어나도 정실소생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사람을 바로 적장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계는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서장자일 수는 있어도 적장자는 뭐 이자춘과 의해왕후 사이, 최씨 사이에 나온 이성계가 적장자다. 이러한 구도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표기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한 구도 위에서 연려실기술에서는 맏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문선에서는요, 이자춘이 3번 결혼한 것으로 서술을 하고 있고요. 실록에는 뭐 이원계와 이화를 뭐 첩실의 소생이다, 뭐 이때 뭐 첩실이 뭐 첩실로 뭐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한택주 같은 경우는 노비 문서를 불살랐다고 했으니까 뭐 첩실이라고 뭐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산이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모호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이름을 보시면은요, 이 원계지 않습니까? 원계 성계는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특히 원계는 으뜸원자를 쓰는데, 우리가 세자 되기 전에 어리지만은 앞으로 세자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책봉하느냐? 원자로 책봉하죠. 으뜸원자는 원래 맏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으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으로 봤을 때 이 원계, 이 성계임 이 둘 간에 당시에는 이 둘 간의 차이는 없었다. 뭐 적장자고 서장자고 어머니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이 원계가, 만약에 이 원계가 조선을 개국을 했으면은 이 원계가 적장자이자 맏아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원계가 보시다시피 1388년 조선 개국 4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성계가 적장자로 이런 식으로 약간 묘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성계는 이자춘의 둘째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태조 이성계는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부인이 크게 왕후로는 2명이 있습니다. 신의왕후 한씨가 있는 것이고 신덕왕후 강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망연도, 즉 몰년을 보시면은 신의왕후 한씨는 1391년이죠. 1391년은 조선 개국 1년 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생만 하다가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이고요. 강씨 같은 것은 1396년에 죽게 됩니다. 조선 개국 후 한 4년 정도를 더 살다가 뭐 이방원 때문에 뭐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병이죠. 우라통이 터져서 죽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 위에 뭐 함경도, 안변, 황해도, 신천 일단 이 지역을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한씨 같은 경우, 신흥왕후 같은 경우는 함경도 안변, 즉 이성계가 개경으로 오기 전에 그 근거지가 바로 이 안변 지역이었죠. 뭐 함흥, 원산 이쪽 지역이었는데 아버지는 이자충과 거기서 세력을 틀고 있다가 쌍송 총관문을 수복할 때 큰 역할을 해가지고 개경으로 이제 편입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경 오기 전에 함경도에 있을 때 한씨를 맞아들인 것이고요. 신도광후 강씨 같은 경우는 개경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토박이인 개경의 세력과 어떤 연합을 맺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선택된 게 신도광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성계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이 신천강씨 쪽에서 이성계를 픽업했다고 보는 게 좀 옳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씨 같은 경우도 개경에서 어떤 세력가입니다만 향후에 장래를 봤을 때 이성계가 유망하다고 보고 픽업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뭐 판검사 출신들 뭐 이 정략 결혼할 때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돈은 좀 있고 세력은 있는데 뭐 권력이라든지 명예가 없을 때는 뭐 그런 경우도 옛날엔 뭐 비일비재했었으니까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의왕후 소생의 아들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방과 이 방이 방간 방원 태중 이방원이죠. 다섯째 이렇게 6명이 있는 것이고요. 신덕광후 강씨 소생으로는 이 방번과 이 방석 이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신덕광후 강씨를 굉장히 끔찍하게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신덕광후가 너무 예뻐서 그런지 이 방번과 이 방석도 끔찍하게 사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본초 소생의 신흥 한씨 소생의 방후, 방과, 방이, 방간, 방원, 특히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 현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생사고락을 같이 한 것들은 사실 이 신흥 한씨 소생의 아들들이고요. 조선 개국에 결정적인 공헌을 세우는 것은 역시 자신이었습니다. 이 어린 동생들은 사실 조선 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 열매만 따먹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 달갑지가 않죠. 그래서 이방원은 아버지와도 관계도 사실 좋지가 않고요. 계모죠. 신도광후 강씨와도 좋지 않은 사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이방원이 누구와 사이가 안 좋았느냐? 누굴 것 같아요. 여기는 없지만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는데 많은 드라마에서 이 사람과 이방원의 어떤 대립적인 대척점에 두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삼봉 정도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상 정치를 지향한 사람이었고 이방원은 왕도 정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왕도 정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전주이시 우리가 조선을 개국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정도전 같은 경우는 유학자지 않습니까? 성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성리학에 있던 기본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인치로 다스리면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폭군이 들어서면은 폭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현군이 들어서면은 뭐 태평성대가 열리는 그러니까 현군이 들어서면 좋겠지만은 역사 고금을 쭉 살펴보건대 현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혼군 좀 이렇게 좀 어리석은 임금이라든지 폭군이 더 많았지 현군이 많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임금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사실 뭐 복불복이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에버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숙련된 조교가 아니고 재상들이죠. 성리학을 배운 잘 숙달된 훈련된 재상들을 많이 키워서 이 재상들이 정치를 해 나가게 된다면은 설령 혼군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나라의 경영은 어느 정도의 평균치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그 재상 정치입니다. 따라서 정도전 같은 경우는 재상 정치를 지향하면서 전주이시 가문의 왕실 사람들을 배제하고 재상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방원은 내가 목숨 걸고 역성혁명을 일으켰는데 황당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방원은 이걸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상정치와 왕도정치가 조금 어려우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나라 재벌 있지 않습니까? 재벌 같은 경우는 내 회사니까 내가 경영을 하겠다. 그게 바로 왕도정치입니다. 그런데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겠다.
오너 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재벌 2세, 3세, 뭐 4세가 경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럴 경우 소유권은 인정해 주되 경영은 전문 경영인을 불러서 기업을 이끌어간다. 그 전문 경영인에 해당한 사람이 바로 재상들이 됩니다. 성리학을 배운 재상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구분하기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태종 이방원은,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은 이성계 아버지였던 이성계뿐만 아니라 신덕원 광씨,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도전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 갈등은 내재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도전이 어떻게 하느냐, 정도전이 신덕왕후와 약간의 연합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92년 조선이 개국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태자를 책봉을 해버립니다. 이 태자 책봉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조선 개국 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때 8번째 이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해버리니까 논란이 조기에 종결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그때는 좀 늦어지면은 좀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른 시기에 세자를 책봉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게 돼버립니다. 이 방원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딴지를 걸기 어렵죠. 왜? 개국 초기인데 이성계의 서슬이 시퍼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아무리 이방원이 특출난다 하더라도 딴지를 걸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됐죠. 그런데 신덕원 광씨가 1396년 죽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조금 이 방석의 세자의 지위는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어떻게 하느냐, 이 방석에 있던 이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가 뭐였냐면은 사병을 혁파하는 일입니다. 이 당시 고려를 넘어뜨릴 때 태조 이성계의 여러 수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하들의 어떤 개별 사병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병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방석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이 방원이 그 사병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도전 같은 경우는 3군부를 만들어 가지고요, 사병을 바로 혁파해 버리면 분란이 있으니까 교묘하게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은요, 그 진법 훈련을 하면서 군인들의 통제권을 3군부에서 주관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면서 지휘권만 3군부에서 통제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의 입장에서도 이걸 뭐 반대를 하기 명분도 애매하고, 그래서 정도전이 그것을 밀어붙이는데 결과적으로 진법훈련에서 사병의 지휘권을 3군부로 넘기는 문제가 결국은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둘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398년입니다. 그래서 제1차 왕자인에 발생한 게 1398년이고, 이때 이방원이 정도전과 이 방번, 이 방석을 제거하게 되면서 세자가 없어져 버리죠. 이때 이성계는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렇지만은 뭐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원래는 이 방번과 방석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이러한 이방원의 쿠데타를 인정을 해줬는데, 뭐 결국은 방번과 방석은 죽게 되는 거죠. 이방원이 이렇게 쿠데타를 성공해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었습니다만은 자신이 왕이 되면은 이 모양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신의 형인 이 방과를 정종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방과, 정종이 되는 이 방과를 첫째 아들로, 드라마에서 첫째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 방과가 뭐 가장 큰 형님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첫째인 이 방우는 1393년에 개국 후 1년 만에 바로 죽기 때문에 사실 뭐 드라마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성향도 이성계와 많이 달랐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과가 첫째인 것처럼 혼동할 수 있는데, 이 방과는 둘째였다. 그래서 조선의 두 번째 임금 정종은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1차의 왕자인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2년 뒤에 제2차 왕자인안, 1400년에 제2차 왕자인안이 발생하는데, 뭐 정도전이 죽고 이방석도 죽었는데 또 뭐 왕자인안이 일어날까? 말 그대로 왕자인안이기 때문에 왕자들 간에 이번에는 1차 왕자인안은 사실 왕자인안이라기보다는 정도전과 이방원의 어떤 이 알력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데, 1400년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인안은 정말로 왕자들 간에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누구와 되느냐? 이 방관, 네 번째 이 회안대군 이 방관과 이 방원,
정환대군 이방원 간의 어떤 알력 다툼입니다. 이 방관이 이방원에 대해서 조금 시기를 하게 되죠. 근데 시기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제1차 왕자한테 농공행상에 불만이 있었던 박포란 사람이 이 방관을 자꾸 부추기죠. 결국은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실 뭐 이 방관과 이 방관은 상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이 방관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종이 2차 왕자의 난까지 끝나니까 사실 정종은 이 권력에 대해서 조금 욕심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이 방원 때문에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2차 왕자의 난이 나니까 이방원에게 이제 양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원은 이때 이후로 뭐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그걸 수락해서 이방원이 제 세 번째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제2대 임금, 조선의 제2대 임금은 둘째 아들이고 조선의 제3대 임금은 종종의 아들이 아닌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태종 이방원이 됩니다. 이방원,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본초 소생이죠. 그러니까 장자는 아니었지만은 본초 소생이기 때문에 이 후궁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10명이나 있고 자녀가 12남 17녀임에도 불구하고 본초 소생의 애들을 임금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경왕후 민씨 소생으로 양령, 효령, 그다음에 충령대군이죠. 그다음에 성령대군이 있는데 일단은 이 본초 소생, 정비 소생의 아들들을 끔찍이 아꼈고요. 그 다음에 장자였던 양령대군에게 순리에 맞게 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게 바로 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1404년에 본인이 1400년에 올랐는데 바로 왕사제로 책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령대군의 좀 기질이 조금 사나웠던 것 같습니다. 술 문제, 여자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버지 이방원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령대군은 어머니 쪽 삼촌 쪽이죠. 이 민씨 이 삼촌들과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는데 이 민무군 뭐 민무질 이런 사람들이 양령대군을 등이 업고 또 원경왕후를 등이 업고 자신의 분에 넘치는 행동을 곧잘 일삼았습니다. 그게 이방원의 눈에 나가지고 결국은 원경왕후의 동생 오빠들 이 민씨 형제 이 사형제가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아니고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에서 양령대군이 이방원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꼭 그렇게 하면서까지 권력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원망, 그 다음에 양령대군의 기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령대군이 상당히 많이 이제 삐뚤어진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 1418년 폐위가 됩니다. 이방원과 양령대군 같은 경우는 그 명나라 주원장과 그의 넷째 아들 주체 1, 2, 3번이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주체가 이제 태자로 되는데 주체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 주원장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만 명, 적게는 10,000명이 어떤 자기 공신들, 수하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태종 이방원도 뭐 사실 공신들 다 죽이거나 유배를 보냈죠. 왜? 자신의 아들에게 안정된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뭐 주원장과 주체의 얘기는 그게 있습니다. 하루는 주원장이 이 주체한테 얘기를 하죠. 가시나무를 주면서 이걸 쥐어봐라. 그런데 가시가 이게 뾰족뾰족 있으니까 잡기가 쉽지가 않죠. 잡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것을 보고 주원장이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손으로 한번 쏙 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손으로 훑는다고 가시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를 한 번씩 이 손으로 훑으면서 가시를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쥐어보거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체가 그것을 잡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상태였느냐? 자신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주원장이 주체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네가 가시가 돋친 나무를 잡기 힘드니까 내가 그 가시를 다 제거해서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를 안 흘릴 수가 없다. 지금의 내가 하는 일이 이 일인데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 정성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주체가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주체는 그 말을 또 얘기는 그렇습니다.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렇듯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도 자신의 아들, 특히 양령에게 이 권좌를 물려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양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특히 삼촌들이 다 죽어나갔을 때 양녕대군의 충격은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례를 봤을 때 양녕대군은 결국 여러 가지 태종 이방원과의 갈등 관계에서 세자에서 폐위가 되는 그러한 어떤 구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효령대군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종이 가장 무난하게 받아들여서 1418년 양녕대군이 폐위된 이후에 바로 6월에 왕사제로 책봉이 되고 2달 뒤에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원, 태종, 조선의 제3대 임금 태종 같은 경우는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은 결국 셋째 아들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이 제4대 임금이 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개국군주 이성계부터 제4대 세종까지는 장자 출신의 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장자 시작부터 좀 우리 꼬였다고 얘기를 하나요? 어쨌든 조선은 시작부터 장자 출신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종은 과연 그 아들에게 특히 이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종, 단종, 세조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